내 휴대폰 화면에 그 메시지가 떠오르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거실은 불을 반쯤만 켜놓아서 어둑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무의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설거지도 다 끝내고 세탁기도 멈춘 조용한 평일밤이었다. 나는 소파 한쪽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인스타를 넘기고 있었고 남편 민준이는 욕실에서 샤워 물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욕실 벽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의 휴대폰은 언제나처럼 소파 앞 티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었다. 전에 그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다녔다. 주방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현관 신발장 위에도 화면이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신경도 안 썼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습관이 바뀌었다. 늘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버릇처럼 보였다. 화면이 밝게 켜져 있는 걸 싫어해서 그 정도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변화가 이미 예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한 채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있었고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일부러 눈을 피하는 느낌에 가까웠다. 괜히 봤다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까봐 그런 막연한 불안이 어렴풋이 있었다. 그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낮게, 짧게, 그런데 유리 테이블 위에서 떨리는 소리는 유독 크게 느껴졌다. 내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인간은 움직임과 빛에 눈이 가게 되어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화면으로 향했다. 엎어져 있던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살짝 돌아갔고 잠금 화면의 일부가 보였다. 카카오톡 알림창이 위쪽에 떠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모르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짧은 2글자짜리 여자 이름. 그 이름을 나는 단 한 번도 남편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아래로 메시지 내용이 한 줄 보였다. 어젯밤 아직도 생각나. 지금도 지민 씨랑 있는 게 너무 싫어. 내 이름 지민.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지민 씨랑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는 지금 내 옆에 있고 그 여자와는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그 여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싫은 시간인 거였다. 나는 몸을 조금 일으켜 휴대폰을 제대로 보았다. 손은 아직 닿지 않았고 시선만. 화면은 여전히 잠금 상태였지만 알림창의 문장은 또렷했다. 순간 내 귀 주변에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고 소리가 멀어졌다. 욕실에서 쏟아지던 물소리도 TV에서 나오던 웃음소리도 모두 뒤로 멀어져 갔다. 어젯밤, 생각나, 지금도. 지민 씨랑 있는 게 싫어. 그는 누구에게 어젯밤을 주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쏟아졌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의미겠지. 농담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다. 카카오톡 대화는 맥락이 있어야 한다. 앞뒤 문장을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다. 화면이 다시 켜졌고 새 메시지가 바로 뒤이어 떴다. 지민 씨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아? 이번에는 물음표 대신 이모티콘 하나가 따라붙어 있었다. 장난스럽게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내 손목을 잡아 올린 것처럼. 손가락 끝이 약간 떠녔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임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려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몇 달 전 그가 귀찮다면서 잠금 설정을 아예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차피 숨길 것도 없는데 뭐 열어볼 일 있으면 그냥 봐.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 동일한 설정이 내 심장을 찢는 칼이 되어 있었다. 카카오톡 아이콘에 숫자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조금씩 억누르며 대화창을 열었다. 가장 위에 방금 알림에 뜬 그 이름이 있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한 이름, 흔한 이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이름이라 더 기분이 나빴다. 대화창을 열자 마지막 몇 줄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아직도 생각나. 지금도 지민 씨랑 있는 게 너무 싫어. 그 위에는 몇 분 전에 나눈 대화가 그대로였다. 오늘도 늦게 들어가? 응, 집에 가긴 갈 거야. 티 안 나게 해야지. 나만 생각해. 그 위에는 더 많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눈이 흐려지는 걸 억지로 붙잡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회사 앞이야. 내려와. 참,
또 오라고? 나중에 지민 씨가 알면 어떡해? 안 들키게 할게. 나 믿지? 나 가끔 죄책감 드는 거 알아? 그래도 당신 손 놓기 싫어. 곧 정리할게. 진짜야. 곧 정리하겠다고 했다. 무엇을, 누구를. 문장 속의 정리라는 말이 끈적하게 느껴졌다. 그 정리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이 모든 문장이 오늘, 어제, 최근 며칠 사이의 것이었다. 나는 스크롤을 더 올렸다. 대화는 몇 달 전으로까지 이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얘기 같은 걸로 시작했다. 프로젝트, 팀 회식, 상사욕,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카카오톡. 그러다가 점점 말투가 달라졌다. 호칭이 바뀌고 이모티콘이 많아지고 보고 싶다 같은 문장이 튀어나왔다. 어느 날에는 사진도 오갔다. 웃는 얼굴, 술잔, 호텔방처럼 보이는 것의 침대 구석. 그 사진들을 오래 보지는 못했다. 시선이 부딪히자마자 반사적으로 화면을 내려버렸다. 하지만 한 번 본 장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침대 헤드 부분, 하얀 이불, 베개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남자의 어깨. 익숙한 어깨였다. 나는 그 어깨를 수없이 만졌고 기대었고 베고 잤다. 그 어깨가 지금 다른 여자 옆에 누워있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만 말들이 폭발했다. 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급작한 충격 앞에서 눈물샘은 오히려 멈추기도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심장박동이 느리게, 어색하게 뛰고 있었다. 귀 주변이 뜨겁고 손끝은 차가웠다. 샤워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드디어 멈췄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휴대폰 대화창이 아직 열린 채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마치 현행범처럼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대화창을 닫고 최근 사용앱 목록도 지웠다. 잠금 화면으로 돌려놓고 아까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다. 겨우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욕실 문이 열렸다. 수건으로 어리를 대충 털며 그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상반신에는 물기가 반짝했고 익숙한 냄새의 샴푸 향이 따라왔다. 평소와 똑같은 광경이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일상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안 자?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나는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다. 내 귀에는 조금 낯설게 들렸지만 그는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소파 반대편에 털썩 앉았다. 휴대폰을 손으로 더듬어 집어들었다. 화면을 한번 켰다가 바로 껐다. 대화창 알림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내가 삭제한 것도 아니고 그가 샤워 들어가기 전에 지운 게 분명했다. 얼마나 익숙한 손놀림이었을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긴장도 없었다. 오늘 진짜 힘들었다. 팀장 완전 미친 줄 알았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그가 힘들었던 이유는 팀장이 아니라 거짓말과 숨김, 그리고 나를 속이기 위한 온갖 계산이었겠지. 혀끝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켰다. 그래, 고생했네. 나는 짧게만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가진 유일한 우위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모른다는 것.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방금 전 그가 쌓아 올려놓은 거짓말의 탑밑을 통째로 보고 온 사람이다. 폭발하고 싶었다. 당장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에 던지면서 묻고 싶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하지만 나는 입을 닫았다. 억지로 닫은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는 부정할 것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같은 말들을 늘어놓겠지. 그리고 금방 올 것이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고. 그가 이미 저지른 배신보다 그 이후에 이어질 거짓 반성과 합리화까지 한꺼번에 떠올리니 도리어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이게 단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감정이 섞인 관계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제대로 알고 떠나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TV를 보다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숨소리가 금방 규칙적으로 변했다. 나는 옆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다. 침대 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날, 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날, 결혼식장 입구에서 떨면서 서 있던 순간들.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집 안에 널려있는 사진 쪽 웃고 있는 둘은 누구인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한강 근처 도로에서였다. 평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내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났다. 비가 약하게 내리던 날이었고 나는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보험사에 전화는 했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추다니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타이어 펑크 났죠? 괜찮으세요? 당시의 민준이었다. 그의 미소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해 보였다. 그는 자기 셔츠를 비에 다 젖게 만들면서까지 우산도 제대로 안 쓰고 내 차를 살펴보았다. 보험사 기사님이 도착할 때까지 옆에 서서 이런저런 농담을 던지며 어색한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차를 맡기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을 때 그는 내게 따뜻한 라떼를 하나 사주며 말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우리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 웃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몇 번 더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3년쯤 만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요즘 다들 하는 것처럼 깔끔한 웨딩홀에서 했다. 우리 양가 부모님,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사진을 찍으며 잘 어울린다, 천생연분이다 같은 말을 했다. 사회자는 장난스럽게 첫 만남이 한강 타이어 펑크라면서요 영화 같다 하고 떠들었고 우리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때 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웬만한 문제쯤은 다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 초반은 실제로 좋았다. 신혼집에 처음 들여놓은 가구들,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며 밥을 해먹던 시간들, 월세도 겨우 내면서 둘이서만 지내던 그 답답하지만 이상하게 설레던 날들.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때 정말 나만 봤다. 퇴근길에 마트 들러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은 진짜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시점을 딱 짚을 수는 없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느 날부터 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티나지 않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허리까지 차오른다. 우리에게도 그랬다. 처음에는 회사 때문이었다. 그의 회사가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야근이 많아졌다. 요즘 진짜 미쳤어. 다들 집에도 못 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잔소리를 줄이려고 했다.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혼자서 먼저 밥을 먹고 그가 들어오면 다시 상을 차렸다. 주말에는 그가 잠을 오래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러다가 야근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회식이 늘었다. 오늘은 팀 회식이라서 내일은 본부장님이랑 술자리라서 금요일에는 협력사랑 미팅이 끝나고 또 한잔 해야 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늦게 들어올 합리적인 이유들은 끝없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이 없었다. 한국 회사 문화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밤 11, 12시에 들어오는 게 요즘 남편들의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는 동안 하나씩 바뀐 것들이 있었다. 먼저 휴대폰. 예전에는 식탁 위, 소파 위, 어디든 툭 던져놓고 다니던 그 작은 기계가 어느 순간 그의 손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샤워를 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고 집안을 돌아다닐 때도 항상 바지 주머니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아래를 보게 되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나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한두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본 적은 있다. 요즘 휴대폰을 유난히 잘 챙기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하면 귀찮아서 알림 안 보려고 엎어놓은 거야. 오해 좀 하지 마요, 여보.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 그 거짓말을 믿어야만 버틸 수 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너무 자주 늦는다는 이유로, 나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라고 물으면 그는 짜증을 냈다. 몰라, 나도.
회사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요즘 왜 이렇게 집착해? 나도 숨 좀 쉬게 해. 집착.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얼굴 좀 보고 자고 싶어서 물어봤을 뿐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집착으로 들렸다. 그 말이 나온 날 이후로 나는 좀 덜 물어보게 되었다. 덜 물어보는 대신 혼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거실에서 카카오톡을 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을 깼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심경에 거슬렸다. 그냥 친구들과 떠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이미 그런 단순한 결론까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누구랑 그렇게 카톡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팀 사람들. 프로젝트 일 좀 정리하고 있어. 대답은 너무 빨랐다. 설명이 너무 정확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작은 의심들을 가슴속에 쌓고 있던 상태였다. 의심이 쌓이면 상대의 숨소리까지도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그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건 그 모든 작은 변화와 의심들이 쌓여 한계점에 도달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잘못 도착한 카카오톡 한 줄로.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알람 소리가 울리자 투덜대면서 끄고 침대에서 기척비척 일어나 머리를 긁적이며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잔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회사에 나간 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커튼을 조금 열어 햇빛을 들였다. 내 몸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쓰는 통신사 앱을 열었다. 어젯밤 내가 본 그 번호, 그 이름 없는 상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통화 내역을 열어보자 익숙한 번호들 사이에 낯선 번호 하나가 수십 번씩 박혀 있었다. 날짜를 따라 내려가 보니 그 번호는 거의 매일 꾸준히 등장했다. 퇴근 시간쯤, 밤늦게, 심지어 주말 낮에도. 몇 달 전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였다. 최소한 반년은 넘게 이어진 통화 기록이었다. 짧게는 2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통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숫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는 누군가와 내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꾹 눌렀다가 떼었다. 삭제도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이름조차 저장되지 않은 그 숫자가 내 결혼 생활의 진짜 모양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켰다. 그의 개인 이메일과 회사 이메일은 이따금씩 내가 대신 확인해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덕분에 나는 그가 지나온 발자국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받은 편지함을 날짜 순으로 훑어보니 익숙한 쇼핑몰 광고 메일들 사이에 호텔 예약 확인 메일이 몇 개 끼어 있었다. 서울 강남 호텔 예약 확인, 부산 해운대 호텔 체크인 안내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들의 날짜와 정확히 겹쳤다. 메일을 열어보았다.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조식 포함 여부, 객실 타입. 어느 메일에는 인원이 2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메일에는 킹베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노트북 위에 올려진 내 손등이 하얗게 질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이메일을 닫았다. 그리고 브라우저 창을 새로 띄우고 어젯밤 카카오톡에서 본 그 여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놓았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결과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름 뒤에 그의 회사 이름을 함께 적어 검색 범위를 좁혔다. 누군가의 블로그 글, 프로젝트 발표 자료, 회사 행사 사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그중 한 장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사내 체육대회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회사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다 같이 줄을 서서 웃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내가 본 적 없는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얼굴, 긴 머리를 하나로 묶어 편하게 내려놓은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내 남편이 있었다. 한 손에는 종이컵을, 다른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 근처에 있는 여자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마치 거리의 선 하나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사진을 확대하자 그 여자의 손목에 얇은 선 하나가 보였다.
작은 타투였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어렴풋이 보였던 그 그림과 정확히 같았다. 얇은 선으로 그린 별 하나. 그 별을 나는 어젯밤 호텔방처럼 보이는 침대 구석 사진에서도 본 적이 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이름, 얼굴, 타투, 우리 남편의 웃음, 그리고 카카오톡 문장들이 하나의 장면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었다. 더 이상 부정할 여지는 없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바깥에서 관계를 키워오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결혼식 때 친구들이 찍어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위조된 것처럼 느껴졌다.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낯설었다. 행복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특히 더 낯설었다. 그날 저녁 그는 또 야근이라고 했다. 카카오톡이 도착했을 때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둔 상태였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보고서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먼저 자. 나는 아주 짧게 답했다. 알겠어. 수고해. 보통이라면 혹은 이전의 나라면 몇 시쯤 올 것 같아 같은 질문을 덧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안내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러 나가기로 했다. 그가 집에서 나가고 1시간이 지난 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다. 분노도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대신 아주 선명한 목적이 있었다. 내 눈으로 보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의 회사 앞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는 멀리서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남자들,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종종 걸음으로 나오는 여자들. 그들 사이에서 나는 그를 찾았다. 그는 생각보다 늦게 나타났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건물 안에서 마지막 불 몇 개가 꺼져갈 때쯤 그는 출입문을 밀고 나왔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듯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는지 엄지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히 보였다. 그는 주위를 한 번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다. 의심이 없을 때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행동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며 그를 뒤따랐다. 차로 따라붙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잠시 거리를 두었다가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쯤 다시 엔진을 켰다.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회사와 집 사이의 직선거리에서 한참 벗어난 방향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골목들을 지나 나는 그가 가는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 지도 위에 그가 향하는 지점이 떠올랐다. 며칠 전 통신사 앱에서 봤던 그 기묘한 주소. 강북의 오래된 주거지역과 신축 오피스텔이 뒤섞인 동네. 지도 위에서만 봤던 그 지명이 이제 현실의 간판과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세워진 하얀 오피스텔 앞에 차를 멈췄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불을 끄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창틀 아래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다. 어두운 색 가디건 위에 편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표정이 환했다. 그를 보는 순간 입가가 자연스럽게 위로 말렸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이미 그와의 대화창이 켜져 있을 것 같았다. 민준이는 그녀에게 걸어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안았다. 꼭 껴안으며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 장면을 보는 내 심장은 잠시 멈춘 듯했다. 이 장면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동작처럼 보였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한 자연스러움.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연인들처럼. 나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현실처럼 다시 재생되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얼굴, 내 앞에서 늘어놓던 피곤하다는 말들, 오늘 팀장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요즘 회사가 너무 빡세다 같은 하소연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들려왔다.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다.
집에는 그냥 의무처럼 가는 거야. 그녀 앞에서 그는 그런 말을 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차 시동을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버텼다. 그들의 그림자가 오피스텔 창가 어디엔가 짙게 내려앉았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올려다봐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는 없었다. 볼 필요도 없었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차를 돌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위 불빛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때면 나는 잠깐씩 갓길 쪽으로 차선을 옮겨 깊게 숨을 쉬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눈물이 말라 있었다. 대신 아주 차가운 분노가 가슴 어딘가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현관에 서서 한동안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나도 끝까지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봐버린 이상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어젯밤 내가 본 장면이 꿈이었던 것처럼. 셔츠만 새 걸로 갈아입고 집에 들른 회사원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신방을 털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역겨웠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한 손으로 하품을 막으며 내게 말했다. 어제는 진짜 미팅이 길어져서 늦게 들어와서 미안. 그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의 눈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시선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알아챘을지 조금이라도 짐작하려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가 쌓아온 거짓말의 벽 뒤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차 있었다. 아직까지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가 다시 회사로 나간 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결혼 서류, 통장, 적금, 전세 계약서, 보험 증권, 우리가 함께 엮어놓은 모든 종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사랑 대신 계산을 택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감정이 아닌 현실부터 정리해야 했다. 나는 허겁지겁 움직이지 않았다.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했다. 내 이름으로 된 것과 그의 이름으로 된 것, 그리고 둘의 이름이 함께 적힌 것들. 이 결혼이 무너질 때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놓고 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이건 복수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준비였다. 모든 파일을 정리하고 나서야 나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환호와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그가 내 손에 끼워준 그 반지. 그때의 나는 떨리는 손을 들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심이었다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믿고 싶다. 나는 반지를 천천히 돌리다가 힘을 조금 주어 쑥 빼냈다. 손가락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이상하게도 그 가벼움이 허전함이 아니라 해방감으로 느껴졌다. 오래된 족쇄를 푸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었다. 식탁 위에 반지를 내려놓고 나는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검은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주 짧은 문장을 적었다. 너는 카톡을 잘못 보냈어. 한 문장만 적었는데도 손이 약간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묘한 결심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동시에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 잘못된 창에 그 메시지를 보냈다. 그 단 하나의 실수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종이를 접지도 않고 그 문장 그대로 침실로 가져갔다. 그의 베개 위에 정확히 머리가 닿을 자리에 놓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침대 위에서 유난히 커 보였다. 침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머리맡 서랍장 위 사진들, 여행지에서 사온 자잘한 기념품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침구. 모든 것이 버티고 서 있는 무대였고 그는 이 무대 위에서 혼자만 다른 극을 연기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옷장을 열어 꼭 필요한 옷까지만 캐리어에 넣었다. 화장품, 충전기, 노트북, 한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구두와 운동화를 각각 한 켤레씩 챙겼다. 집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내 스스로에게라도. 현관문 앞에 선 마지막 순간 나는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웃음과 싸움, 포옹과 침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고도 나는 이곳이 더 이상 내가 머물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나는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거짓명이랑 같이 살아봐. 복수는 아니었다. 그저 그가 선택한 현실을 온전히 그의 몫으로 돌려주는 느낌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나 충고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한동안은 나 혼자 이 진실과 마주 서 있고 싶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자 서울의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가로등이 하나씩 이어져 있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을 느꼈다. 상처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깊게 난 상처 위에 더 이상 누군가가 소금을 뿌리게 두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아마도 또 그녀의 오피스텔로 갔을 것이다. 똑같은 거짓말을 카카오톡에 적으며 또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집에 늦게 들어가겠다고,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어둡고 조용한 침실로 들어갔을 때 베개 위에 놓인 하얀 종이를 발견하겠지. 그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을 것이다. 너는 카톡을 잘못 보냈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얼른 카카오톡을 열어서 대화창을 살펴볼 것이다. 어젯밤, 오늘 새벽, 몇 시간 전, 언젠가 한 번쯤 실수로 보낸 그 한 줄의 메시지. 그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문장. 그 문장이 실제로 누구에게 도착했는지 그제야 제대로 떠올릴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겠지. 내가 느꼈던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다. 볼 필요도 없다. 상상이 충분히 선명했다. 그 상상 속에서 그는 이제야 내가 해냈던 것처럼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탑 아래를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본인이 쌓았던 그 탑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듣겠지. 한 줄의 카카오톡이 내 결혼 생활을 끝냈다. 한 줄의 메모가 그의 평온한 거짓 일상을 끝낼 것이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른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이혼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인 절차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그런데도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한강 위 다리를 건널 때 나는 오랜만에 가슴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납덩이 같은 무언가가 조금은 옆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배신은 늘 조용히 시작된다. 티나지 않게 작은 거짓말들로. 하지만 그 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단 한 줄, 잘못 보낸 문자 하나로도, 단 한 번, 제대로 본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길가에 차를 잠시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뒤섞인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나를 믿는 나 자신이랑 같이 살아보려고. 그리고 다시 차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그 길 위에는 거짓말 대신 진실만을 두고 싶었다.